대부여에 대해서 지향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지향미 박사님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은 지는 얼마 안 돼요. 근데 부여사 연구만 내년이면 1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위도 결국 한 10년 만에 10년 넘게 이제 해서 받았는데, 대부여 그 북부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부여 연구하면서도 늘 가졌던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왜 북부여지? 라는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기준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부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당보기에는 단군세기에 딱 한 패러그래프가 있죠. 대부여로 분명을 바꿨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부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이 대부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확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그 나름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제안을 발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됐고, 쓰면서 저도 한 새싹눈이 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있었던 논문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군세기에 있는 대부여라는 이 기록 하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여라고 국명을 바꿨다는데, 그러면 단군세기에서 왜 그냥 대부여하고 따로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군세기에 같이 묻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놓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국명이 바뀌었으면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뭔가가 체제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만이 삼조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연구에서 그럼 이 대부여가 정말로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세 가지 단서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단서라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 부여가 생겼으면, 북부여가 있었으면 그 기준점으로서의 대부여 존재 가능성을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임술년에 북부여를 세웠다고 해요. 그럼 그 임술년이 과연 우리가 육식갑자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그 몇 년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60년마다 이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 역사 왜곡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왜곡용으로 이쪽 임술에 붙일 수도 있고 저쪽 임술에 붙일 수도 있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술년이 과연 어디에 몇 년도에 해당되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단군 나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908년 8세로 이제 산에 들어가셨다 하는 그 삼국유사 기록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서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만에서 삼조선으로의 변화라는 거는 그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 그쪽 한당고기 쪽의 사료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한 겁니다. 먼저 그 임술년에 세운 북부여, 이게 삼국유사에 보면 그 전한서에 전한다 그러면서 선제 신작 3년 임술년 4월 8일에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한서에 그런 기록도 없고, 그리고 그 이제 여기 그 선제 신작 3년이라는 것 때문에 서기전 59년으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근데 지금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하고의 기록과 이렇게 봐도 뭔가 안 맞아요. 빈틈이 막 보이죠. 그 신작 3년 임술년에 해모수가 저희 이제 북부여를 세웠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부르라고 했다. 근데 이제 고구려 본기에 보면 그 헤브루가 동부여로 옮겼다고 하고, 거기에 그 옛 노을에는 스스로 천재, 그러니까 자칭 해모수라는 자가 나라를 세웠다.
이게 뭔가가 좀 허접하지 않아요? 많이 비어 있다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그러니까 제가 2013년도인가 14년도 그때 이제 논문을 좀 소논문을 써서 연구가 좀 됐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보시기 좋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세 가지 임술년이 있어요. 이 역사 사료에 나와 있는 거는 서기전 59년, 서기전 119년, 그리고 서기전 239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전 59년에는 그대로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해모수가 북부여 건국을 했다. 근데 고구려 추모왕이 22세에 고구려 건국했다 그러거든요. 그 나이를 거꾸로 따져보면은 서기전 59년에 추모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전 방식대로 생각을 해도 해모수가 추모를 낳았다 이렇게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르라고 했는데 그 해부르의 아들인 금화왕이 임신한 유아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세대가 최소한 한 세대가 30년을 잡아도 두 세대 이상의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허점이 그대로 보여지죠. 근데 삼국유사라는 책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둘 다 그거죠. 삼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뿌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고조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삼국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옆에 같이 있었던 교류했던 나라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야도 나오고 부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시를 하고 그냥 왜 삼국사기는 그런 얘기가 없지 뭐 하고 나오면은 삼국사기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책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김부식은 솔직해요. 지리비정할 때도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정확하게 안다고 위치를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남은 저기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런 표현을 자주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를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뜯어보면 건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삼국유사는 뭐냐면 뿌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을 많이 했어요. 압축 파일을 심하게 압축하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된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제대로 거기 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을 하는 건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두 세대 이상의, 그러니까 서기전 59년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도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고, 그럼 서기전 119년 임술년 때 그때가 맞느냐라고 봤을 때 고리국 출신 동명왕의 구국활동은 108년에 일어납니다. 서기전 108년 한사군이 설치되고 하는 그때 단군세기 내용도 그렇고 보면은 도적대들, 한나라 도적대 놈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의병을 모집해서 이제 구국활동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공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북부여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자, 서기전 119년에서 108년은 한 10여 년 차이밖에 안 돼요. 11년 정도. 해모수가 빵빵하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북부여를 세웠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새로운 고리국 출신 동명왕한테 나라를 넘겼다. 이거는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해모수는 오가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올 상반기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미 학위 논문에도 이제 표시한 내용인데,
그 오령거를 타고 그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 오령거라는 거는 용을 뜻하죠.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탔다. 그 용은 이걸 기호하기 위해서 메타포, 컨텐츠 쪽에서는 메타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지금도 미래 대선 주자들을 잠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용은 어느 정치적 어떤 수장이라든가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을 표현하는 게 그 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상고사에서 그 권력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다라 그러면 오가의 수장인 정도라고 봐야죠. 그럼 그 오가를 상징하는 어떤 대체 언어, 메타포로서 그 오룡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오가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는 해모수가 과연 10년 만에 왕위를 물려줬겠냐라고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해모수 아들 그 후손인 헤브루가 물려줬다고 그랬지. 이것도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서기전 239년을 임술년 때 그 해모수가 옹심산에서 기병했고 북부여를 건국했고 오가를 설득해서 대부여를 합병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 자세한 내용들이 북부역이나 그 단군세기 그 끝무렵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임술년은 북부여가 건국된 임술년은 서기전 239년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군 나이 1908세. 여기 써 있는 대로 서기전 2333년에서 1908을 빼면 425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부여 건국 시점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삼국유사에서 왕검조선, 보조선하고 왕검조선이라는 그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군이 1908세 동안 군림했다가 산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왕검조선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체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군 나이 1908세라는 식의 표현을 삼국유사에서 쓴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단군세기에서는 왜 중간에 이제 구물단군인데 구물단군부터 그러면 따로 별도의 챕터를 만들지 않고 계속 고열과 단군까지 묶어서 단군세기로 안에 그걸 기록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오가의 단군의 위치는 약간 그 권한에서는 달라졌지만은 오가의 지위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그 단군 세기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군 존재에 대한 어떤 뒤에 그 자세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건 단군 세기에 기록되는 거죠. 3안에서 3조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그건데, 이게 이름이 국명이 대부여로 바꿨다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3안에서 3조선으로 시스템이 변화됐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단군조선은 어쨌거나 그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리고 단군의 위치는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런 그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치 집단이 있고 또 전문가 집단이 있고 또 일반 하호 집단이 있고 또 전쟁이나 어떤 죄를 져가지고 노비로 전락한 노비 집단이 또 있죠. 그런 기본 그 신분제 사회인데, 이거를 그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만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그 통치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통치 조직의 철학적 배경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천부경을 기반으로 한 그 삼신오제 사상이다. 이건 뭐 이제 한단고기에서도 잘 나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마다 뭐 삼원오행론이다, 또는 삼수분하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들은 하는데, 우리가 뭐 삼태극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원반과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기호학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이런 삼신오제 사상을 적용시켜서 사만 오가 사상을 그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제 한국에서부터 단군 조선까지 이어지는 그 국가를 세우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국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 국시죠. 이 당시에 국시는 국가의 목적은 뭐냐면 홍익인간 재세이화예요. 그 홍익인간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 홍익세상 구현인 거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도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마오성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마고성에서 쫓겨날 때 그 다짐을 하죠. 그 이제 복본을 다짐을 하는데 복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따꾸따꾸 해서 복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원시 반본하고도 다릅니다. 원시 반본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내가 떨어졌을 때 A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참 노력해서 A라는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복본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닦으면 A 지점까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도를 반드시 거쳐서 복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하고 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개국이 아니고 개천, 건국이라고 안 하고 반드시 개천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그 부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4만 5가 체제입니다. 그런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4만은 중간에 셋불로 단군 때에 이렇게 조선으로 뭐 막조선, 건조선하고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냥 그 통치 어떤 권력이 바뀌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 조직, 그러니까 위치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군 왕검 때부터 조성돼서 내려왔던 거, 그 시스템이 이제 4만 5가인데 그 단군 자체가 조선인 거죠. 굉장히 그 절대적인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한지나 변환이 있고 그 각 한마다 5가가 있고 그 5가 밑에 64족이 있는 그런 체제인데 여기서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각 한이 가져가는 거예요. 막조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한, 번한, 진안의 그 이름대로 그냥 각 한은 칸이에요. 수장이 칸. 단군이 아닙니다. 근데 조선은 단군이 한 단군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분명히 밑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한이기 때문에 칸이라고 하는. 근데 이 칸들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각 조선은 거의 국가에 준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한이 국가 수준으로 바뀌면서 그 위에 일단군 체제는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세 조선을 묶을 힘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명분상 대부여라는 그 국명을 놓고 이 세 조선을 묶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군은 여기 이 표현에서는 딱 보죠. 뭔가 곁다리 같은.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기업으로 본다면 바리사 작골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단군조선에서 분조관경 그리고 대구여로 바뀌면서 분권관경이라는 그게 용어가 다릅니다. 자, 분조관경은 조정을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행정조직의 그 커다란 단군이 있고 그 밑에 그냥 행정조직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단군은 제사장이자 통수권자고 스승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단군왕검의 개천 정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중요한 사실은 단군이 군 통수권을 가져요. 사인을 해야 군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구여 가서는 권력을 나눠 갖게 돼요. 이건 통치기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치 상황이 오는 거죠. 단군은 제사장이면서 입헌군주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입헌군주보다도 못해요. 사인을 해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사인 안 해도 군대를 각자 알아서 동원할 수 있는 그 통수권으로서 군 통수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뭐 그 자기도 사인해서 그런 그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있었겠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거의 거기 오로지 그 전에는 단군한테 그 군대권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단군만 군사권이 병권을 갖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구물단군의 출신 배경이 있습니다. 구물단군 신분이 욕살이에요. 그때 당시 욕살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구려 때는 지방장관입니다. 그럼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한 성남 정도의 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거든요. 그 관리자로서 파견한 건데, 그럼 그 각 오가는 막강한 귀족이고, 귀족이나 다름없죠. 권력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 구물단군이 이제 그저 욕살 출신 구물이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물리단군 때 우아축에 난인한 걸 물리단군이 제압에 실패합니다. 그러고는 피난을 가다가 피난 중에 돌아가셔요. 그 상황에서 그 구물단군이 욕살 출신의 구물 장군이죠. 그 사람이 그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난을 평정을 했으니 민심은 글로 다 돌아섰을 테고, 그러니까 힘든 위기에 영웅이 필요하죠. 근데 영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영웅을 영웅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럴 때 그 오가들 입장에서는 참 눈에 가시일 겁니다. 힘들죠. 관리 출신이 그 사람을 당군으로 앉힌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빅딜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가져갈 테니 너 그 자리에 앉아. 이런 빅딜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각 한이 조선이라는 걸 가져가면서 그 군사 통수권까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전쟁에 동원할 그 군사를 동원하고 전시 작전권을 갖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이후에 그 나라가 계속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결과는 너무 뻔히 보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 부여에 보면은 사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출도 하면서 뭐라면 주 사출도거든요. 보통 길도자 있다고 해서 교통 뭐 어쩌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제가 봐서는 이 사출도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군사 동원과 관련이 있다. 그 사병을 다 옛날부터 다 이제 사병들이 있고 그 각 한마다 다 있지만은 마음대로 쓰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여쯤 넘어가서는 그거를 각 한이나 오가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게 된다고요. 그거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군 통수권이 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중앙 정부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각 조선마다 이제 그 마음대로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되고 동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단군 권한은 이제 축소된 만큼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보통 왕조 말적 징후군이라고 있죠. 지금 그 외척 세력이 득세하고, 그러니까 왕의 힘은 약해지면 외척 세력이 득세하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민은 세금 폭탄받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봉기 일어나고 하는 식의 그 과정을 다 겪게 되는데, 이제 결국 대부여도, 그래서 대부여 말기에 이제 그 북부여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짧게 드렸지만 그 대부여의 존재 가능성은 되게 높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대부여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한 그런
연구였고, 요 세 가지 단서를 적용시켜서도 대부여 존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전 425년에 대부여가 대부여로 국명을 바꾸고, 그 이후에 이제 서기전 239년에 해보수가 이제 북부여를 건국을 했고, 그 다음 해에 고열과 단군이 퇴위를 합니다. 그리고 해보수는 이제 대부여 오가를 설득해서 대부여와 합병을 하게 되고, 그 서기전 108년에 그 고리국 출신 동명왕이 북부여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동부여가 분국됩니다. 제가 분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미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이제 소논문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부여가 일반적인 건국이 아니라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넘어갈 때, 동부여에서 서부여로 넘어갈 때 다 분국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분국된 거다라는 그런 거를 입증을 한 그 논문 연구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분국도도 이미 나와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 다 학술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서부여도 서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첫 학술 논문은 제가 그 역사와 융합에서 이번에 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부여에서 태어난 추모가 이제 살해 위험 느끼고 부여로 가서 거기서 그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부르죠. 그 졸본부여 왕이 됐다가 나중에 그 졸본부여 왕이 된 그 시점이 서기전 59년이고, 이게 고구려로 국명을 바꿨다. 서기전 37년에 고구려로 국명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구려가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 보면은 고구려가 제일 늦어요. 근데 다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닌데 왜 고구려가 늦지라고 했을 때, 그 백제분기에 나오는 대로 추모는 그 졸본부여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고구려 왕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계가 뭐지라고 봤을 때, 이거는 동부여에서 넘어온 추모가 졸본부여 왕이 됐다라고 하면은 반대 세력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도 많고, 다 정리하고 토사구팽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고구려로 자기 세력 위주로만 해가지고 고구려로 국명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미 뭐 한 10여 년 전에 발표한 거고,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단서를 적용했을 때 대부여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김영욱 박사님께서 단군 신화, 남북 하나역 인식 비교 연구, 그래서 신석호와 리진을 중심으로 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천한대 김명옥입니다. 역사주권의 제1차 학술대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제목이 남북한 단군 인식의 비교 연구인데요. 저희가 단군 신화이다 보니까 신화하면은 굉장히 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허구라고 드는 생각은 단지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신화는 역사로 인식합니다. 문자가 발명돼서 기록한 이후로는, 이전에는 신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자가 기록된 이후는 역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도 서양에서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게 신화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 개창 이래 우리나라가 생긴 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생긴 지 한 번도 단군에 대한 실존성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단군은 허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는데 북한에서는 단군 신화가 고조선의 신화를 반영한 거다.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거다라고 실제적인 역사로 인식을 했고요. 남한에서는 허구로 인식을 했습니다.
단군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세 개가 있었는데요. 유물론적 관점이 있었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사학자들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물론적 사관은 북쪽에서 계승을 했고요. 남쪽에서 주류 학자들이 일제 식민사관을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사학자들의 계승을 일부 또 민족사학자들이 계승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는 거, 단군은 가짜다, 신화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게 사실은 북한에서는 리지린이 있었고 남한에서는 신석호라고 하는 주류 사학을 하나뿐인 정설로 만든 이런 시민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병도와 더불어서 신석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 연구는 신석호하고 그 다음에 리지린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한 거는 우리가 식민사학을 극복하느냐 또 어떻게 단군신화를 인식함으로써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또는 극복하지 못했는가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몇 해 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사실이로 생각하느냐 허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95%가 허구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가짜로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신석호는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한 장으로도 앞뒤 빽빽이 몇 장을 써도 모자랄 만큼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1929년 제1회 경성제국대학교 조선사학과를 졸업한 후부터 8.15 해방까지 17년 동안 조선사 편수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방 후 이것을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하여 정년 퇴직할 때까지 봉직하였으니 이 기간은 나의 일생을 바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하고 조선사 통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하고 하나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워한 조선사 편수에 대한 그 설립 목적을 신석호가 몰랐냐 아니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국사편찬위원회라고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의 민족과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던 일제가 이와 같은 기관을 설치한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서는 한국인을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그 설치 목적은 한국 통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조선사 편수에서 근무한 것을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또 내가 경성대학교 사학과를 갔는데 사학과를 전공한 조선 역사를 전공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일 정신에서 나왔으면 그 일제 식민사학이 단군을 부정하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항일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일본 수호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을까. 즉 항일 정신이라고 쓰고 일본 수호라고 읽지 않았을까 속으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제는 병합을 하자마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사료를 수집하고 또 우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했는데 이 조사를 담당한 곳이 어디였냐면 조선 총독부 취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16년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죠. 그리고 조선 반도사를 편찬 사업을 하는데요. 조선 반도사 편찬하는 그 이유가 그 배경이 뭐였냐면 1915년에 배감 박은식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멸망하자 통한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것이 한국의 통사인데요. 그 영향을 조선인들로부터 차단을 하고 식민 통치를 온활하기 위해서 조선 반도사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반도사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조선 반도에다 가둬놓는 거죠. 그렇게 조선 반도에다 가둬놓는 그 편찬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1922년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갖다가 조선 총독부 산하인 조선사 편수위원회로 입간을 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개편을 해서 조선 총독부 직속 독립관청으로 승격을 합니다.
조선사에는 이들이 발행한 조선사 편수에서 발행한 조선사에는 시간을 당군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BC 2333년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리고 조선을 공간을 한반도에다가 가둬두기 시작합니다. 신석호가 조선사 편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스승이었던 이만희슈 유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조선사 편수에서 들어가서 1929년에 경성대를 졸업하자마자 1929년에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자마자 수사관복, 그 다음에 수사관을 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봉두와 둘이 함께 어딜 가냐면 건국준비회를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국사 감습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동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군 정과 교섭을 해가지고 국사교본이라고 하는 국사 교과서를 편찬하고요. 또 임시 중등 교원 양성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강사로 2년간 활동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선사 편수에서 있었지만 일제에 복무했지만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정말 우리 민족 사관을 위한 민족의 역사 의식을 북돋기 위해서 이런 강사를 했냐, 이런 강의를 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행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선사 그가 이제 그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초등학교서부터 어른까지 그 머릿속에 식민사관을 주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입을 시켰으면 제대로 이들이 갖고 머리에 지금 그 사관을 갖고 있는지 또 검증해야 되잖아요. 신석호가 했던 그런 경력들을 보게 되면 문교부 중등교원 양성소 강사, 동국대,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성대, 영남대 이런 교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편찬에 심의위원을 했고요. 고등교시위원을 했습니다. 해외 유학생 자격 고시위원회도 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고시위원을 한다라는 거는 제대로 이런 사관을 갖고 있냐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입하고 검증한 끊없이 검증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사관이 어떻게 우리 그 이후에 역사학계를 뿌리내게 됐는지 신석호를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호는 경성대 사학과 1회 졸업생인데 1회 졸업할 때 5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동창생이 5명입니다. 3명은 일본인이고요. 1명은 김창두인데 김창두는 조선총독부 학무관 그러니까 교육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석호가 자기 스승인 이만희슈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비교적 학자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만희슈는 정말 정형적인 그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식민사학의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신석호의 아주 자기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거 다치고 이만희슈는 당군 전설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거를 이제 수정 보완해서 1929년에 당군고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조선 왕검선인 당군은 왕검선인은 부여의 시조 부루 및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로 삼으며 이 해모수는 천신을 아버지로 삼고 곰을 어머니로 삼는 자이다. 현대 조선 민족 선조의 주체는 한민족과는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렵죠. 뭐냐고 하냐면 안검선님하고 곰을 어머니로 삼는 자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당군 전설은 당군은 주몽의 다른 이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다른 이본이다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선조하고 한민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에 이만희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요. 이 심의찬은 누구냐면 리스메이컨의 대학 일본 리스메이컨 대학의 전문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 당군을 연구한 조선인, 일본인 학자의 수는 결코 적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실증주의 분야에서는 이만희슈 그리고 신화학 분야에서는 최남선을 가장 특출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만희슈는 앞서서 당군을 연구했던 다른 일본인 학자와 마찬가지로 당군 전설을 허구로 단정짓고 이를 꼼꼼히 논박하는데 그 실질적 안성도가 가히 수준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증주의는 어떤 학문의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신화학은 연구 대상의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분야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공부하려면 실증주의라고 하는 방법론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론과 분야, 그 대상이 되는 걸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정말로 실증적이고 완성도가 높게, 그렇게 수준님이 높게 실증을 했냐라고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제 이거는 당군고에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몽의 어머니는 수달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달이었고, 그런데 그거를 하백녀라고 고친 거는 김부식이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고쳤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1915년 애문지에다가 자기가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제목은 주몽전설 및 노달지 전설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애문지를 살펴서 봤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요. 여기에서 말했듯이 노달지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함경도 그쪽에서 한 노인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이 노달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몽 전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백녀가 수달이었는데 그거를 고쳤다, 하백녀로 고쳤다라고 한다라면 그거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어떤 사례 보니까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1차 사례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증주의거든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근거도 제시 없고 자기가 그렇게 본다. 그렇게 그냥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당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석호도 당군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당군을 국조로 믿고 당군의 역사를 연구해 보았으나 불행히도 당군의 기록은 모두 신화로 점철되어 있고 건국연대도 우리 민족의 실제 역사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당군의 기본 사료인 일련의 삼국유사와 이승우의 제왕옹기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고려 말기 충렬왕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책의 기사에 다소 다른 점도 있으나 대개 옛날에 하늘의 서자 한웅이 홍이 인간하기 위하여 천부인 세계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사랑으로 화신한 옥녀와 혼인하여 당군을 낳았다 하며 당군 당요 25년 무진에 즉위하여 처음으로 조선을 개국하고 앙음성의 도읍을 정하고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주무왕 김효년에 무왕이 은나라 변신 기자를 조선왕으로 봉하자 당군은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조가 끝까지 가는데요. 이게 국사편찬위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전라도 천연사까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방금 신석호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군의 기록은 신화이고 당국의 건국연대는 서기전 2330년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삼국유사와 제왕윤기에 나온 거는 고려 충렬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 당군신화가 만들어졌다. 당군신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당군이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으로 그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가짜다, 허구이다. 그래서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쭉 BC 2300 밑에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BC 2303년에 건국하였다는 당군의 건국연대는 시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군신화 10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호의 인식과 이만희 씨의 인식이 아주 똑같죠. 신석호는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만희 씨는 한민족과 당군은 한민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공식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국사편찬위원회잖아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한국사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BC 600년 경부터 BC 300년 경까지의 약 3세기간을 우리나라의 순수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때 청동기 시대가 이때이니까 이때야 비로소 우리 고조선이 그때야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당군신화는 고려시대의 거란적, 여진적, 몽고적의 애침에 시달림으로 민족의식이 고조될 때에 문자로 기록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때 창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까 이게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록된 한국사의 공식적인 견해, 우리나라 공식적인 견해인 거예요. 그럼 이 공식적인 견해가 어디 누구 조선 총독부 사관하고 너무나 똑같죠. 똑같은 것을 그대로 그냥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선사 편수에서 했던 조선 총독부의 사관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나,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했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혼자만 식민사학 하면 돼요. 신석호는. 그런데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머릿속에 꽉꽉 그런 걸 주입시키죠. 식민사관을. 신석호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김병기 연구위원께서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속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은 각 대학에서 배출한 교수들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통해서 배출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은 장차 교수직으로 가는 통과 의뢰가 될 정도로 이를 통해서 교수요인들이 배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박사를 해서 석박사를 따고 다시 국사편찬위원회 가서 식민사관을 아주 굳건히 자기의 그 사관으로 만들고 철학으로 만들고 그 받는 다음에 다시 대학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식민사를 꼭꼭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사관이 오직 이 식민사관이 남한에서 하나뿐인 정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이 연결고리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천년사에서 천년사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를 천년을 기념해서 전라남도, 북도, 광주시가 세 지방자치단체가 24억 원을 들여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당군신화라고 얘기하죠. 당군신화는 건국신화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너무나 견고한 그러한 시스템 속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국정감사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에 있던 그 사업단장인 전주대 이재은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이게 바로 당군이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사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자기네들끼리 똥똘똘 뭉쳐서 이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야 봐라 뭐라고 하면 여기서 그랬어 저기서 그랬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먼저 바꿔야 되겠죠. 한국사 이거 먼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견고하게 식민사학을 하나뿐인 정설로 만들 때 북한에서는 어떻게 났냐면 역사를 자기의 지배 체제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기반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단체를 이제 그 기관들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1947년 1월에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를 냅니다. 여기에는 가장 과학적이면서 선지적인 사상, 즉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관에 의거해서 조선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옳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수사, 그러니까 서술 방향을 편집 방향을 제시를 한 거죠. 편찬 방향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식민사학을 극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편찬 방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게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근데 이때 채택되면서 조선역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서 12월까지 책은사는 안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북한 쪽에서는 역사학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김광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책은사를 혼자 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광진이 내려와가지고 김석형과 박시영을 얼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백남훈이라든가 최익환, 이망규 이 여성들은 1948년에 그 평양에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데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참석하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 그대로 눌러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라든가 안재홍 같은 그 민족사학자들을 납북을 시켜가지고 그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배경 바탕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조선사 편차 1948년에 내각 제4차 회의에서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교육상, 그러니까 교육상이면 우리나라 지금 그 교육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인 백남훈에게 편찬위원장을 만들고요. 여기서도 이제 과업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52년 3월에 역사편찬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조선역사연구소를 결성을 합니다. 그 다음 1950년 12월에 과학자 기술자 대회를 통해서 조선과학원을 창설하고요. 조선과학원 밑에다가 조선 역사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등 9개의 연구소를 설치를 하는데요. 역사연구소 소장으로는 이제 그 김석형을 소장으로 삼았고요. 고고학 및 민속연구소 소장은 도유를 이제 소장으로 삼았습니다. 김석형은 우리 그 분국사를 주장했던 그런 대표적인 학자이죠. 김석형입니다. 리지리는 좀 보겠습니다. 리지리는 1938년에 와세다 대학에서 문과에서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35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8년에 아사다 대학 중국 철학과에서 수학을 하죠. 그리고 42세가 되는 1961년에 북경대에서 고조선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사실 유학을 간 거는 1957년에서 8년경에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굉장히 쟁점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조선의 중심 위치가 어디이냐, 그리고 강역이 어디까지냐였어.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문헌학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61년부터 63년까지 10여 차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평양이 그 중심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문헌학자들은 문헌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요동에 있다. 그러니까 요동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진이 1961년에 고조선적 연구를 박사학위를 받고 이게 2년 있다 1963년에 고조선 연구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되죠. 그래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3년이 되면서 리지린이 조중 고고 발굴대를 조직해서 중국의 요동성에 가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굴을 승인해 준 사람이 중국하고 조선하고 북조선하고 공동 발굴을 동의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주은래입니다. 주은래는 알다시피 이제 2인자잖아요. 중국의 2인자잖아요. 근데 지금 일제 우리가 강점기 때 세계의 역사이고 가장 크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크게 본다면 당군을 부정하고 한사군 한반도소를 한반도에다 놓고 한사군을 한반도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가야를 임나라고 했던 거죠. 당군 부정을 통해서는 시간을 우리 역사 시간을 축소를 했었고 한사군 한반도설은 공간을 축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야 임나설은 바로 정한론으로 돼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논리로서 제공했던 것이 가야는 임나설입니다. 그런데 리지린의 연구 성과로 당군 부정론을 깬 거죠. 당군 신화는 우리 고조선의 역사이고 역사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한 겁니다. 고조선 연구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구 한반도설을 깬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지는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징계가 침략하기 전에 우리 서쪽 경계는 난하에 있었고 징계가 침략한 이후에는 대능하에 있었다라고 이제 뒤로 물러났다. 그래서 대능하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심지가 바로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사군 한반도설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과잖아.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이거에 대해서 남한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기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조선의 서쪽 근계를 최종 북중국 난하 뒤에는 대능하 일대로 비정하는 등 역사 지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대담한 가설을 제기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대담한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글에 또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고조선의 연구는 리지린의 연구는 집단적 토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집단적 토의는 우리 이공계에서 다 같이 하잖아요. 집단적 토의가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토의의 속에 개인이 했던 집단이 했던 간에 중요한 건 연구 성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정치에 의해서 이 학위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동이 이렇게 한 이후에 조복정, 송호정 전부 다 리즈린의 연구 성과가 정치적 결과물이다라고 폄하를 하게 되는 거죠. 리즈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조복정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조복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리즈린이 제기한 광대한 고대 조선인의 영역을 설정하는 리즈린의 주장은 학문적 반론이나 문제 제기가 유보된 채 1961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은 학문적 반론이나 문제 제기가 유보됐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그러한 성과가 그러니까 좀 폄하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일강의 얘기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일강이 얘기를 하는데 고일강은 사실 중국의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고일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즈린의 리즈린의 고조선 연구를 박사학위를 주면서 자기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역사가들이 고조선족이 본래 중국 북방 및 동북 지역에 거주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중국 고대 제왕들의 조선 침략에 반대한 것과 연결지어 조선의 자존심을 높이고 실지 회복을 기도하려 한다. 실지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 땅 우리가 반환해라.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땅 아니냐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저희 중국 학자니까 얘네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표한 거죠. 그럼 우리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해결을 봐라 저기 우리 땅이다 라고 오히려 고일강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지도자들도 요동강도 그쪽이 동북삼성이 우리 땅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은내가 1963년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 조선과학원 대표단이 이제 그 방문했을 때 그 유물을 유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 민족은 조선 반도와 동북 대륙에 진출한 뒤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다.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조선족이 거기서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 증거는 증명할 수 있다. 출토 문물이 그것도 조선 민족의 한 가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태동도 1958년에 김일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영토가 요하의 경계에 있었다. 당신들의 역사를 기술할 때는 그렇게 써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64년에 채용군이 방문을 하는데 그때도 당신들의 경계는 요하 동쪽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들 주은내라든가 모태동 최고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이렇게 고대 저기 동북삼성이 바로 우리의 유적이었다는 걸 자기네 우리의 역사였다는 걸 자기 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즈린의 당군 인식을 살펴보면은요, 당군을 부정한 게 당군의 실존자로서 어떤 개인의 고유명사로서 부정한 거지 당군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군은 보통 명사다, 세습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군 신화에 리즈린이 보니까 당군 신화에는 이런 것 세 가지의 역사 발전 단계가 있더라. 하나는 당군 시적의 곰 토템의 발생 시기가 있고 둘째로는 군사 민주주의 단계에서 군사 수장으로서 당군 시기가 있더라. 세 번째로는 당군 지배 시기가 끝나고 고대 국가를 형성할 때까지 시기가 있더라라고 사회 발전 단계가 그 속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템의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토템의 시기부터 고대 국가 형성까지 세습을 표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전한 농업 생활이었고 풍배 군사 우사는 바로 그때 군사 수장의 권한이 행사되는 어떤 사실이 신화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우리는 남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사잖아요. 북한에서는 역사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 전사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조선 전사에 이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당군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조선 인민들은 오래 옛날부터 당구 신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것이 이 신화에서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구 신화는 비록 환상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로 엮여 있으나 여기에는 고조선 국가의 기원과 고조선 국가를 세운 주민 그리고 고조선 국가 초기 지역들이 밝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떤 기록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당군 신화는 가장 우리 민족적인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군 신화에는 아까 김정민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천손사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들어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건국 이념입니다. 신석호 같은 경우는 이걸 부정한 거죠. 건국 신화인데 건국 신화에 건국 기념이 들어있는데 이걸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당군 신화는 우리가 문자를 가지기 이전에 내려왔던 말들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이 돼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군 신화를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군 신화를 당군 신화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거다. 왜? 당군 신화 속에는 우리 고조선의 어떤 그 역사가 그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